자, 지금부터 이제 범죄 사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일단 헐리우드 스타, 헐리우드 미스터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 사건의 카테고리가 예전에 한 뭐 80년도 이전이야. 진짜 옛날 얘기들이고, 네. 유명한 이제 보통 여배우들 관련된 뭐 스캔들, 뭐 살인 사건, 미제 사건, 뭐 실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를 전문적으로 쓰는 그 범죄 사건 관련 칼럼 기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 카페에 글이 올라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1시간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 우드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헐리우드에 아주 그냥 스타였지. 밤하늘의 펄이었어. 근데 이분이 사망하면서 이제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았다는 건데, 뭔가 한번 봅시다. 이분인가봐, 이 양반. 1981년 11월 28일 밤. 근데 배경은 낮이죠. 한 여배우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이름 나탈리 우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남편인 로버트 웨그너와 남편의 친구 크리스토퍼 월큰과 함께 요트 스플렌더 호를 타고 이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2대1로. 그러다 그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스플렌더호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배 위가 아니야, 사망 장소가. 근처 해변에서 작은 배가 하나 나왔어요. 발견 당시 우드는 플란렐 잠옷과 다운 재킷, 양말을 신은 차림이었다. 잠옷 차림이었다네. 자다 일어나서 자켓을 걸쳐갖고 급하게 잠깐 이렇게 누구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드의 남편 로버트 웨그너는 전날 우드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친구 월큰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드에게 가보니 요트에 있던 작은 배와 우드가 사라져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익사사고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녀의 죽음은 시신의 팔에 든 여러 개의 멍과 왼쪽 뺨에 찰과상, 따귀 맞았네,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주입한 흔적들 때문에 익사 아니면은 뭐 기타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요인으로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결국 수영을 못하는 우드가 작은 배에 느슨해진 줄을 단단히 매려다 바다에 떨어져 익사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의혹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러시아 이민자 출신입니다. 나탈리 우드가. 그녀의 어머니가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어릴 때 좀 어렵게 살았나봐. 그러다 1943년에 배우와 발레 무용수 하던 엄마 영향으로 아역 배우를 시작한 겁니다. 엄마가 매니저를 해줬구만. 이때 원래 본명이었던 나타샤 거딘이라는 이름을 좀 더 미국스럽게, 그래서 개명을 해가지고 나탈리 우드가 됐고, 아역 2편 찍었고, 어빙 피셜의 친구인 감독 샘 우드에서 우드라는 성을 땄어. 아, 감독 이름이야. 이거 좀 약간 감독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엄마의 어떤 극성, 약간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내가 4살이야. 근데 우리 엄마가 나 배우 만든다고 봉준호 감독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 이름도 준호예요? 신준호? 어머, 이런 우연이 있네요? 우리 애 좀 잘 봐줘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역 찍고 1947년 성탄절 영화 34번가의 기적에서 산타클로스 알바생을 진짜 산타라고 믿는 아주 순수한 동심소녀 역할을 맡았고 좀 떴어. 착하고 귀여운 딸 역할이 비중이 적은 영화 이미지 때문에 TV 중심으로 조연만 20편, 고전을 반복하다가 단역 같은 걸 맡았었나 보다. 초반에는 뭐 다 그렇게 시작해야지. 1955년 제임스 딘과, 무려 제임스 딘, 열연한 이유 없는 반향이 큰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가지고 성인 연기자로 변신에 성공하고 아주 그냥 성공해버린 거지.
그리고 1956년 존 웨인과 함께한 수색자, 58년 진 켈리와 마저리 모닝스타, 61년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다음 해 집시와 초원의 집, 이방인과의 사랑, 여우조연상 또 후보에 올랐어. 이 사람이 남자 상대 배우를 잘 만났나봐. 그죠? 여기 소개를 보니까 누구의 상대 여국이다 이거 다 이렇게 소개가 나오잖아. 1964 헨리 폰다, 로런 버클 등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외국 영화 어릴 때 주말의 명화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이름들일 수 있겠네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한 영화 사랑 그리고 독신녀에서 토니 커티스의 상대역, 1965년 인사이드 데이지 클로버,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출연, 25세 이전에 오스카상 3개 부문 후보 올랐고, 엘비스랑도 스캔들 나고 화려한 은막의 상징이었는데 근데 결혼을 배우 로버트 웨그너랑 합니다. 이혼했고 영화 제작자인 리처드 그레그슨과 재혼했다가 1970년에 임신과 함께 4년 동안 작업 중단하고 다시 배우로 복귀 시도했을 때는 이미 새로운 여배우들로 채워져가지고 자리가 없지 대체가 된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남편 그레그슨과 3년의 결혼 생활 끝내고 첫 남편이었던 웨그너랑 재혼했어. 다시 재결합. 아니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겠다. 그죠? 지금은 결혼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귄 것까지 더하면은 엄청 많이 만났겠네. TV에 많이 출연했다. 지상에서 영혼으로, 드라마판의 캐런 홈즈 역, TV 드라마 부문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해가지고 제2의 전성기였다. 브레인스톰 영화 촬영 중에 그리고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나탈리 우드의 죽음으로부터 30년이 지난 2011년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사건 당일 우드와 그녀의 허즈번드 웨그너 월큰이 타고 있던 스플렌더호의 선장 데니스 데이번으로부터 중요한 추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다시 한번 수면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데이번 사건의 중점은 2편으로 가야 돼. 당시 함께 영화를 촬영하던 월큰이 우드에게 추파를 던진 게 화근이었다고 회상한다. 11월 28일 웨그너가 오기 전부터 우드와 월큰이 카탈리나 섬 바에서 몇 시간 같이 보냈고, 이후 웨그너가 합류해 네 사람이 식당에서 샴페인과 와인 2병을 칵테일을 때려 마시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웨그너인지 월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둘 중 한 명이 벽에 유리잔을 던져가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 오후 10시쯤 네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스플렌드호로 돌아왔는데, 그날 당일날 얘기죠. 계속 술을 마신 웨그너가 월큰이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우드에게 월큰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시비 걸어서 가판에서 웨그너와 우드 두 사람의 말다툼이 계속되는 게 들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져서 나오니까 웨그너 혼자 남아서 나탈리가 작은 배랑 실종됐다고 말한 거다. 웨그너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소 우드가 죽을 만큼 물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데이버는. 과연 그녀가 혼자 배를 타고 나갔을지 의심이 들었고, 웨그너가 구조대의 신고를 미루는 것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언으로는 그날 밤 80피트 떨어진 보트에 있던 주요 증인인 마릴린 웨인이 조사관에게 자신과 남자친구가 밤 11시쯤 누군가 좀 도와줘요, 제가 익사당하고 있다고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는 증언이 있다. 당시 우드의 익사체를 건져 올린 구조대 반장이 웨그너가 좀 더 일찍 신고했다면 우드는 충분히 구조될 수가 있었는데 왜 실종 4시간이 지나서 신고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증언했네요. 여기에 나탈리 우드의 동생 라나 우드도 언니가 잠옷만 입고 배에서 내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의혹들 때문에 재조사가 있었습니다. 웨그너를 의심해야 돼. 본격적인 수사는 2011년에 있었어요. 11월 다시 시작됐는데
월크는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한 반면 웨그너는 수사관들과의 면담을 거부했어요. 2018년 세 번째 재조사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 경찰 대변인 존 코리나 경위는 이 사건은 6년간의 재수사 결과 나탈리 우드 사건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죽음임을 확신했고요. 우드가 사라지기 전 가장 마지막까지 파이널리에 있던 피플로서 다 사건 당시에도 증인들과 일치한 세부 사항을 말하지 못한 로버트 웨그너가 가장 의심스러운 요주의 인물이지만 그저 그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대화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입장이에요. 세상에 퍼킹. 비기적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월큰도 97년 인터뷰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 좀 어지럽나요? 계단에서 떨어진 것처럼 어이없는 사망사고가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듯이 우드의 죽음도 그런 우연의 사고였다 이렇게 말을 했나봐. 웨그너의 수사 협조 거부도 단순히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의혹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의심이 계속 될 거다 앞으로도. 뭐 미제로 끝난 거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더불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 벨의 모델이기도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였던 나탈리 우드. 보니까 조녀네. 이 80년대 배우들은 그 당시는 성형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충분히 트레이닝과 의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언론 플레이라든가 미디어, SNS를 통해 충분히 이거에 대해 빠삭한 사람이 달라붙으면은 전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스타를. 근데 이 당시는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 진짜 재능충들이 한단 말이야, 배우를. 그래서 이 당시 여자분들은 자연미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서 몸매도 개질이고. 물론 뭐 작품을 보진 않아서 연기력이라든가 뭐 그런 건 모르겠어. 근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분위기가 개쩔어요. 그녀의 인생을 조명한 미니 시리즈 더 미스터리 오브 나탈리 우드 이 방영됐었는데 배우로서의 빛나는 재능과 주변을 잘 챙기던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좋은 평가다. 2020년 여동생 라나 우드에 의해 나탈리 우드가 아역 배우로 활동 중이던 16세 때 22살 연상의 배우 커크 더글러스에게 폭력을 당한 적도 있다. 아직 배우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했던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지 못했다. 뭐 이런 과거사를 또 얘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나탈리 우드의 엄마가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한 점술가를 만났대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 뱃속의 아이가 장차 굉장한 미인으로 유명해질 것이지만 항상 검은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3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칠 만큼 슬픈 운명을 예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너 지금 뭐해요? 지금 8시 52분이니까 이제 뭐 일어나서 아침 먹지 않았을까요? 미안합니다. 검은 물결이 치는 바다에서 누가 그녀를 죽인 걸까요? 마이클 더글라스 아빠 커크 더글라스 103세 사망. 나탈리 우드 성폭행 사건의 진실은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네요. 이것도 묻혔나 보네. 그래요? 한편 커크 더글라스는 또 다른 전설적인 배우 나탈리 우드와도 엮여있다.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나탈리 우드를. 옛날에는 뭐 진짜 이런 게 많았나 보다. 연예계 성 문제, 그죠? 나탈리 우드는 아역 배우 시절 성폭행당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2018년 한 관계자가 성폭행범이 커크 더글라스라고 폭로를 한 적이 있다. 근데 이미 뭐 다 늙어가지고 뭐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이제 와서 이러면 뭐해. 나탈리 우드의 유족은 가해자가 사망하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지금 해당 이슈가 주목받을 수 있을지 다시 관심을 보인다. 자, 이런 게요. 여기서 이 마지막도 중요한 게 이 연예계는 진짜 있잖아. 우리랑 좀 달라요, 생각이. 이걸 왜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나서는지 알아? 유가족이
나탈리 우드를 계속 판매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낸다기보다 계속 노출시키는 거야. 그래야 나탈리 우드 작품이 계속 팔려서 그 유산을 받는 거니까, 인세라든가 책이면은 뭐 개런티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해외는 진짜로 이게 악독해요.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민기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신지우 형님 진짜 신마적 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님은 고바우 닮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눌러드릴게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못해. 욕 진짜 먹어. 근데 이제 자본주의 끝판왕인 헐리우드에서는 죽은 배우를 계속 팔아먹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소룡이잖아. 이소룡은 죽은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게임, 책, 영화, 드라마 계속 만들어져요. 왜냐면은 가족이 이 이소룡에 대한 그 아들인 브랜든 리부터 해가지고 괴담 신화를 만들어냈어. 그거를 만들어서 퍼뜨려가지고 이소룡 사망의 미스터리 막 이래가지고 아들도 영화 찍다가 죽었거든. 크로우.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가문의 저주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계속 팔아먹는 거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해외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들은 이런 미스터리가, 그래서 사실은 미스터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가족이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 좀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그런 계기도 뭐랄까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봐야 돼요. 왜 사망할 경우 이름을 공개하냐고. 할 거면 지금 해야지. 뭐 소송 같은 건 다 피하면서 죽고 나서 의미 없는 공개해가지고 여론적인 관심 한번 불러일으켜서 그럼 또 나탈리 우드를 찾을 테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좀 불러일으키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예. 헐리우드 미스터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이 올라오는 대로 계속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또 봐봐. 헐리우드 스타 델마 토드의 미스터리한 죽음 또 있잖아. 이것도 봅시다. 여기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예요? 이것도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내가 그래도 남이 만든 콘텐츠인데 캡처된 거 올라온 거라서 이게 어느 유튜브 채널인지 모르겠네. 아시는 분 있나요? 어디에요? 이거 안티 부산지부장이 어디예요? 이 사람 이거 님이 올렸잖아. 출처가 밑에 있어. 자, 여기입니다. 일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소스필드라는 분인데, 예, 구독자 한 5,300명 계시고 해외의 어떤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소개하는 채널인가봐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넷플릭스 효과음인데? 오늘 알아볼 사건은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 30분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섬나루길에서 모대학 간호학과 여자분이네. AI는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이 목소리? AI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조 씨가 실종 후 다음 날인 민기님 16일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신마적 닮았다고요. 넌 눈물의 곡절 닮았다고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시간 많으시면. 예. 나이가 어린 분이신 것 같네. 좀 명랑하네. 예, 잘 쓰겠습니다. 자, 남이 만든 컨텐츠 헐리우드 스타 델마 토드 미스터리한 죽음 한번 읽어볼게요. 1935년 12월 16일 아침, 사업가이자 한때 헐리우드에서 영화 감독으로 주목받았던 롤랜드 웨스트의 차고. 예전에는 맞아, 이렇게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세트장 이런 게 차고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하고 편집실이 되기도 하고 촬영 장소도 되고, 예, 차고에서 많이 했지 미국은. 내부에 세워진 차 안에서 여기 이 한 인기 여배우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델마 토드. 초기 헐리우드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자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이 밝게 빛나는 금발이야 아이스크림 블론드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1906년 7월 29일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에서 태어났고요. 1923년 고등학교 졸업해서 교사 되려고 사범대학에 입학했어. 공부를 잘했다고. 근데 얼굴이 개쩌는 거야.
그래서 19세에 미스 매사추세츠 미인 대회에 나갔다가 당선이 됐고요. 이때 스카우트의 추천으로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 들어갔네. 주니어 스타 학교. 여기는 이제 뭐 연습생들 키우는 그런 데겠죠. 그래서 이제 배우 활동을 시작해요. 매혹의 젊은이들이라는 영화로 데뷔했는데 이게 잘 됐나봐. 그 다음에 말의 깃털, 몽키 비즈니스에서 함께한 몽키 비즈니스에서 마르크스 형제와 함께한 코미디 연기로 인기를 얻었다. 100편이 넘는 장단편 영화에 출연했던 델마 토드의 충격적인 죽음. 영화를 100편이나 찍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당시는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100편이 무조건 다 쪽대본이야. 이날 배우가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 씻고 꾸미고 나와 집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러면은 이미 제작사 차들이 존나 줄 서 있어. 존나 줄 서 있어요, 차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촬영장 가자 지금. 그러면 이 배우가 그냥 골라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대본 받고 그냥 찍어. 뭐 이렇게 리허설 이런 것도 없어요. 옛날이니까. 그냥 가서 찍어. 그래서 배우가 솔직히 무슨 내용을 찍고 있는 건지 몰라. 그래서 옛날 배우들은 이렇게 해서 다작을 달 수가 있던 거야, 다작을. 인기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자, 이런 인기 배우였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빨리 빛나는 스타를 잃었다. 초기 할리우드의 비극이자 미국 영화 사업의 손실이라 할 만했고 수년 동안 매혹적인 미스터리 사건으로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이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인지 타살인지에 대해 논쟁하는 계기가 됐다. 토드가 시신으로 발견된 차는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던 롤랜드 웨스트의 그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오랫동안 토드의 하녀였던 매 화이트헤드 이분이네요. 화이트헤드는 발견 당시 토드가 몸을 구부리고 머리는 왼쪽으로 향한 채 차 앞 좌석에 쓰러져 있었고요. 코 주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일단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촬영 끝난 뒤 음주 상태에서 히터 틀어놓고 잠들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발표였는데 다음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델마의 사촌동생 에드나 토드는 델마 토드가 사망하기죠. 3개월 동안 수상한 협박 전화와 메모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괴로워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조언했지만 델마 토드가 경찰도 그들과 한통속이라며 한숨을 쉬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이 타살이라면 대체 누가 델마 토드를 죽인 걸까요? 이 죽음에 대한 퍼즐을 맞춰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델마 토드와 연인이었던 롤랜드 웨스트가 함께 운영하던 사이드워크 카페라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기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델마 토드는 신마적 화이트 2편의 영화를 감독하며 잠시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걸은 웨스트와 레스토랑 위층에 살며 깊은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문제는 이미 사이가 틀어진 웨스트의 아내 주얼 카르멘도 이 건물에 거주했고 카르멘 또한 레스토랑의 공동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카르멘은 겉으로 토드와 웨스트의 관계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지만 레스토랑의 매출이 점차 줄어들자 남편과의 관계로 토드를 위협했고 토드에겐 이 불편한 상황 이외에도 악명 높은 마피아 럭키 루치아노와의 악연이 있었습니다. 옛날 연예인들은 진짜 마피아랑 꼭 관련이 되더라고. 우리나라도 영화 업계가 애초에 시작이 야인시대 봤나요? 거기서 이제 임화수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거든,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그 매니지먼트 방식이 일본에서 하던 걸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 연예계 업계가 좀 약간 조폭들 끼어있고 건달들 약간 그런 사업이었을 때가 있지. 연예인들이 괜히 나이트클럽 갔던 게 아니야, 그 당시. 이게 이제 일본 문화거든요. 루치아노는 토드의 건물을 사들여 그 자리에 도박 카지노를 열고 싶었지만 토드는 내가 죽어야만 그의 침투를 허용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루치아노가 토드를 암페타민에 중독시키고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외에 델마 토드와 이혼 후 그녀에게 복수를 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 남편 페트 디시코와 토드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딸이 죽기 전 대저택을 지을 계획을 발표했지만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던 어머니까지도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토드를 살해할 만한 이들의 모든 잠재적 동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베심은 델마 토드의 죽음을 본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최종 결정 내립니다. 당시 시카고 트리뷴은 데베심은 토드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코가 부러지고 목 주위에 든 멍과 갈비뼈 2개가 부러진 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은 결국 오늘날까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델마 토드 사건은 훗날 마릴린 먼로와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의 죽음을 둘러싼 언론의 열광을 이겨내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무성영화부터 시작해 초창기 헐리우드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아이스크림 블론드 델마 토드. 블론드가 이제 금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이 정말 극단적 선택이었는지 타살이었는지에 대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요? 예, 시청 감사. 예, 여기 사건 사고라는 채널인데 아니 소스 뭔데? 다시 가자. 소스필드라는 채널입니다. 예. 여기 한번 가보셔서 다양한 거 한번 보시고 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봐 이 채널이. 1년 됐네. 어이구. 오, 엄청 꾸준하다 근데. 아, 안 해? 요즘에? 아, 하네. 몽키빠따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신쭈게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교살당하여 살해된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살해당한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이 사건이 화제가 AI 되었는데 아니에요. 피해자는 당시 KBS 공채 탤런트로서 금요 연속극 꽃집 아줌마의 파출소 순경역으로 출연 중이던 24세의 배우 유연우 씨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나이가 목소리는 좀 어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옛날 사건을 많이 알아? 이분도 약간 저 같은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옛날에 막 7, 80년도 사건 많이 해가지고 개틀 딱이다 또 틀 사건 갖고 왔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이분은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알지? 신기하네. 옛날 거만 하네 다. 옛날 거만. 우리가 방금 봤던 건 이거죠. 천근에서 한 여배우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네. 시신으로 나탈리 발견된 우드가 여배우는 43세의 나탈리 우드.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헐리우드 스타 진 스팽글러 실종 사건 봤죠? 자,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 나왔던 헐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 사망 사건 보겠습니다. 참고로 브리트니 머피는 이제 그 에인 마일이라고 에미넴이 나왔던 그 영화의 상대 배우입니다. 머리 이렇게 막 삐친 머리 단발이었는데 삐친 머리 막 이렇게 했던 그 배우야. 2009년 12월 20일 미국 비버리 힐즈. 우리 딸이 기절했어요. 여기로 빨리 와주세요. 예, 신고자분 호흡이 있습니까? 숨을 쉬나요? 호흡이 느껴지세요? 위급한 상태로 신고를 했던 그녀는 8마일 신시티의 히로인 브리트니 마피. 2000년대 헐리우드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을 선보였던 신인 배우들 중 가장 선두에 있던 배우가 아니었을까요? 1995년 개봉한 티네이저 영화 클루리스로 데뷔했고 뜻밖의 대흥행으로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 2009년 12월 20일 새벽 3시 감기를 앓던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아침 7시 30분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진 상태였어요.
급기야 화장실에서 기절하기에 이릅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남편의 노력에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5분 사망이 선고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폐렴. 제가 이제 뭐 방송하다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쥐약 처먹었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쥐약을 드셨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진짜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사망 이후 쏟아진 의혹. 그녀는 독살되었다. 3일간 14가지 약물을 섭취했어요. 독살사의 첫 번째 근거, 하이드로코돈. 그녀가 11일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09알. 사망 11일 전 120정을 처방받았어요. 남아있는 건 11알 뿐이었죠. 하이드로코돈의 권장 복용량은 하루 한정입니다. 하이드로코돈의 특성은 뭔가요? 아편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합성해서 만든 마약성 물질입니다. 진통제로 쓰여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하이드로코돈. 약국에서 사드실 수 있는 보통의 약과 비교하면 수백 배 더 강력한 진통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곤란, 혼수, 환각, 중독이 심해질 수 있는 약물이에요. 권장 복용량에 비해 매우 높은 혈중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누구의 의지였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수치였어요. 버퍼링이 좀 있어요? 예, 참으세요. 그녀가 만약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했던 것이라면 클로리스가 개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매우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대요.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다고 하는데 배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다발성 골절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피의 측근들에 따르면 진통제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극악한 통증과 싸워왔다. 유일하게 효과가 있던 진통제인 그 약을 먹고 하이드로코돈, 먹다 보면 중독이 되니까 양이 늘어나고, 하이드로코돈은 처방의 99%는 미국에서 나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아프니까 이 약을 달라는 식으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진통제니까. 불필요하게 의사들이 처방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 약을 매일같이 복용해서 어느 정도 내성 생기면요, 마약류 특성상 더 찾게 될 뿐이라고요. 사실 미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이런 약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 중독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그렇게 해롭지 않다, 이런 식의 그런 마케팅을 많이 했다고요. 도리어 약물 오남용을 방조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마약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경계심은 희석되고, 마약 진통제에 만약에 내성이 생겼다면 스스로 먹었을 개연성은 없냐? 머피의 사망 4년 뒤 그녀의 아버지가 언론 앞에 섰습니다. 안젤로 베르톨로티, 친아빠래요. 저는 우리 딸의 죽음이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독성학 보고서를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모든 정황이 부도덕하고 수상하게 보였어요.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 딸 독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은 살해당한 거예요. 지니고 있던 딸 머리카락으로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11종의 중금속 나왔고요. 최대 허용치를 뛰어넘는 양이다, 이게. 이런 검사는요, 저는 솔직히 처음 봐요. 여러 종류의 중금속이 고농도라고요, 이게 지금. 봐봐요. C8 무슨 뭐 은, 주석, 안티모니, 바륨, 백금, 우라늄, 이건 뭐 담배보다 더해요. 지하수를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땅속에 우라늄이 있으니까 이게 흘러나오면 그래도 인간이 조금은 먹겠죠. 이거를 일부러 사용한 게 아니라면요, 검출될 가능성은 좀 솔직히 존나 낮죠. 뭐 말이라고 물어봐요, 진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고농도의 노출이 아님에도 일반인에게요, 이게 우라늄이 이 정도로 농축되면요, 이건 씨발 핵미사일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처음 보네, 이런 거. 그녀가 독살된 것이라면 용의자는 그럼 누가 될 것이냐? 브리트니가 사망하고 5개월 뒤, 남편인 사이먼 몬잭, 이 사람도 폐렴으로 죽습니다.
당시 브리트니 머피의 남편으로 유명한 사이먼 먼잭이 아내와 똑같은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제1용의자 남편이었는데 이 사람도 돌연사를 했어. 그래서 수상해졌어.